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작가 신경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참 동안 미루었던 크로스노 호르코의 라슬로의 사탄 탱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 나와 있어서 영화의 한 장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만 보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총 12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헷갈린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으면서 캐릭터의 이름을 써서 이 사람은 농부, 이 사람은 의사, 이 사람은 뭐 주부, 뭐 차장 이렇게 써서 나가야지 이해가 쉽다. 그래서 한 30% 정도 읽어 나가면 이제 인물들의 특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캐릭터에 익숙해져야 된다. 등장인물들의.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노 호르코의 라슬로는 1954년생이고 사탄 탱고는 이분의 데뷔작입니다. 1985년작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사탄 탱고를 오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노 호르코이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당연히 스웨덴 할리몬에서는 사탄 탱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데 이 작품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뭐 저항의 사부작,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어떤 작품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역시 사탄 탱고부터 읽으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작품 먼저 읽었고 앞으로 작품들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공간적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래서 남쪽 헝가리 어딘가. 그래서 특별하게 도시를 현실적인 도시를 딱 설정하지는 않았다. 근데 작가가 태어나고 살았던 유년 시절,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그 도시, 귤라라는 도시가 아마도 일 것 같다. 그래서 헝가리는 이렇습니다. 유럽에 이렇게 보시면 중심에 있죠. 그래서 중동부라고 부르고 또 하고 동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쪽 서쪽에 지금 헝가리 보시면 이렇게 내륙에 둘러싸여 있죠. 내륙의 섬이 되어버린 헝가리입니다. 그래서 요쪽 지금 색깔이 들어간 부지역이 이제 남쪽 지역, 요 지역을 아마도 요 일부일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그레이트 플레인, 대평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헝가리어로는 딜 얼펠드 지역. 얼펠드가 대평원이고 딜이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평원답게 산이 안 보인다. 쭉 평원만 이어진다. 이야기는 곡창지대다.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대평원이 너무너무 큽니다. 헝가리 대평원이. 그래서 헝가리라는 국가를 세울 때 원래 아르파드 왕이 이끌고 대평원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장면들 보입니다. 기마 민족들, 마자르 민족이. 그래서 이 대평원을 지났다. 이 대평원이 크다. 그래서 뭐 요쪽 지역, 루마니아 접경 지역 요쪽에 귤러가 있는데 아마 요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했을 거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 작품이 198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1985년은 헝가리가 공산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절입니다. 1989년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헝가리도 공산화가 끝납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아직 공산주의에 있을 때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로스노호르코이가 그 대평원 지역, 시골 지역, 귤러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대학을 세게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대도시입니다. 세게드. 그랬다가 부다페스트로 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지금은 와서 대도시에 와서 부다페스트의 에르테, 지금 부다페스트 대학으로 알려진 그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에 발표한 작품이 바로 사탄 탱고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사탄 탱고는 문학을 엘리트죠. 문학의 에르테에 다녔으니까 공부를 해서 굉장히 많은 당시에 유행하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식으로 형식주의를 접근해서 1985년 공산화에 있는 헝가리의 아주 시골 지역을 자신이 경험했던 집단 농장을 썼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작품입니다. 85년에 썼으니까 마치 89년에 헝가리 공산주의의 파국, 종말을 예감한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부다페스트입니다. 아름답죠?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85년에. 뭐 헝가리는 1910년이나 85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지금은 훨씬 현대화되어 있겠죠. 공산화 시절에 비할 바 없이. 그래서 시간적 배경까지 알려드렸고 1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영어 제목은 그들이 온다라는 소식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1장 제목이고 형식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6장, 2부 6장. 그래서 이게 탱고 스텝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그래서 원이 앞으로 6걸음 나갔다 뒤로. 이게 환원적이라는 거죠. 출발점에 6걸음 갔다가 뒤로 돌아온다. 그래서 2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6부, 2부에 6장, 5장, 4장, 3장, 2장, 1장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탱고 스텝을 이야기했다. 기억하시고요. 자, 첫 문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 어느 10월에 아침 끝없이 내릴 가을비의 첫 방울이 마을 서쪽에 갈라지고 소금기 먹은 땅으로 떨어질 즈음 후터키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다. 10월이고 우기가 시작되는 첫 방울. 그래서 이 소설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 그래서 비가 갖는 상징성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첫 등장인물이 후터키라는 중년 남성입니다. 이 후터키가 종소리에서 깨어났다. 자, 이걸 우리는 뭐 어디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첫 장부터 한국인 독자들은 헷갈릴 수 있다. 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985년에 쓰여진 소설이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다. 공산주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죠. 종소리는 결국 성당에서 들려올 텐데 교회에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종소리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환영과 환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잘못된 소리죠. 근데 이게 2부에 가면 밝혀집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비교적 좀 또 친절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소리가 들려올 가까운 대략은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호우마이스 시대의 외진 소성당 하나뿐인데, 거기엔 종이 없는 데다 종탑은 전쟁 중에 무너졌으며 멀리 있는 도시의 소리가 여기까지 와닿을 리도 없었다. 성당이 없는데 왜 종소리가 들릴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소설이 시작합니다. 자, 요 포스트는 영화 포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뭐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영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뭐, 4, 5시간 만에 읽는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책을 늦게 읽는 편이라서, 좀 꼼꼼히 읽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느리게 읽습니다. 아무튼, 한 8시간, 10시간? 근데 이 영화는 7시간 20분입니다. 영화사에서 굉장히 긴 것으로 유명한, 뭐 세 번째로 길다라는 말이 있던데, 장편 영화. 빌라 떠르나는 분이 만들었고, 여기 보면 제목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헝가리어로 샤탄 떵고 이렇게 있습니다. S 발음은 쉬 발음 납니다. 샤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이 추는 춤 이런 뜻입니다. 근데 7시간 2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는 게 소설 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소설은 계속 그래도 뭔가 재미가 있는데 텍스트를 읽어가는, 이 영화는 너무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근데 뭐 영화도 좋습니다. 자, 영화의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세 사람이 등장해서 가고 있는 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 지금 얼펠드 그 대평원, 헝가리 대평원의 모습이 보이죠. 산이 없고 진창이 되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10월이다. 이런 것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 바로 크로스는 호르거이가 직접 각색, 각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작에 충실한 영화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건 좋다. 근데 첫 장면이 이런데, 얼펠드 대평원 지역의 한 시골 마을의 모습입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이렇게 동물들, 가축들 이야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지금 소들이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 10분 정도 보여줍니다. 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 아무튼, 굉장히 느린 영화다. 그리고, 영화의 또 한 장면, 탱고를, 이제 술집에 모여서 이 마을 사람들이 탱고를 추는 장면인데, 이 탱고를 추는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요게 영화에서 한 30분, 40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이 춤추는 장면을 한 3, 40분 보여줍니다. 거의 배우들을 학대하듯이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쭉 보여줍니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유튜브에 가면 볼 수도 있고 왓챠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소설로 들어왔습니다. 후터키입니다. 종소리에서 잠에서 깨어났죠.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숙이듯이 내밀자 얼굴로 매서운 냉기가 끼쳐와 잠시 눈을 감아야 했지만 그는 닭울음 소리와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윙윙 울어대는 바람이 지나간 뒤의 정막에 한껏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심정만 나직히 고동칠 뿐 모든 게 비몽사몽간 귀순 노름이었던 듯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뭔가 환상적인, 몽환적인 분위기가 그려집니다. 이 부분 너무 좋습니다. 잘 보시죠. 호련, 그는 환영처럼 아카시아 가지 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시간이 움직임 없는 영원한 원속에서 유의를 버리고 혼돈의 와중에 귀신이 재주를 피우듯 기상천외한 망상을 진짜로 믿게 하려는 것 같았다. 역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대단히 문학적인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 좋은 문장들이 계속해서 이 텍스트 전체에 드러나고 있다. 자, 제가 좀 주목할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원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원, 뭐가 떠오르세요? 종교로 생각하시면. 불교죠. 그래서 불교적 철학이 이 소설 속에 들어있다. 크로스노 후르코이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고 나중에 중국과 몽골, 인도를 방문하면서 이분이 동양적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거 보여집니다. 만다라 같은 게 떠오르시죠? 영원한 원석. 그리고 여기에 망상을 진짜로 믿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리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주의적 성향이 강한 작품. 그런데 이 작품에 드러나는 이 환상적인 모습들이 이제 많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리얼리즘이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구조적이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방식이 더 강한 작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후터키입니다. 계속 그는 마을 동쪽으로 시선을 향해 한때는 삶의 소음으로 부산했으나 지금은 버려진 채 무너져가는 건물들과 붉게 부푼 후에 첫 햇살이 부서진 농가의 귀가 없는 지붕 틈새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대단히 후터키의 비통한 심정이라는 걸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크로스노 후르코이가 이 긴 문장을 선호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만년체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하는데 점점 더 길어지는 성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후반에 나오는 작품들이. 그래서 이 긴 문장이 약간 방해를 합니다. 읽어가는데 저는 짧은 문장을 좀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문장 호흡의 리듬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자, 결단을 내려야 해. 여기서는 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후터키는 지금 이 쇠락한 마을 농장이 있는 집단 농장의 이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장이야. 여기 있으면 죽어. 다 죽어. 여기 어떻게든 벗어나야 해.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후터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농장이 조성되고 2년이 지난 뒤에 지금으로부터는 7년 전에 이곳이 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처음 왔을 때처럼 다 해진 바지에 빛바랜 윗옷을 걸치고 굶주린 빈털터리 신세로 돌아갈지도 몰랐다. 처음에 올 때 빈털터리였는데
그나마 농장이 좀 흥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다가 다시 이제 몰락의 길을 이 농장이 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후터키가 놀라운 게 종소리에 잠을 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침대 옆에 한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슈미트 부인으로 나오는데 슈미트라는 남자의 부인이죠. 그래서 어,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소리가 마침 깨어서 후터키가 돌아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외도의 불륜의 한 장면을 들키지 않고 슈미트한테 후터키는 빠져나오고 이렇게 다시 일에 모이는 약간 좀 독특한 장면으로 이 일장이 시작한다. 그래서 일장에 지금 후터키와 슈미트 부부가 등장한다. 그래서 슈미트와 크라네르가 지금 어디에 갔다 왔냐면 양을 친 8개월치 품삯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장이 망한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 품삯을 갖고 도망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후터키한테 들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그러면 어, 우리 셋이서 나눠 갖자. 그리고 이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일했는데 이걸 가지고 도망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장에 펼쳐진다. 그건 바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은 그는 떠나려고 해본 적도 없었다. 적어도 이곳에선 익숙한 풍경의 그늘 속으로 숨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떠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로 떠나지? 그리고 떠나면 삶이 해결이 되나? 뭐 어떤 새로운 희망이 생기나? 끝없는 의심이 이들 농부들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바깥 마을 외부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몹시 낯설고 불확실한 무엇일 따름이었다. 벗어나면 대체 어딜 가지? 이 농장을 벗어나서? 낯설고 불확실한 무엇. 이것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이 이 일장의 결론입니다. 도망치려 했는데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다. 우리 마을을 향해 걸어가는 걸 봤대. 날씨가 이렇게 엉망인데 차장 말로는 두 사람이 엘레크로 가는 갈림길에서 농장 쪽을 향해 가더라는 거야. 이리미아 씨? 베트리노? 그 차장이 봤다는 그 두 사람이 이리미아 씨와 베트리노야? 이러면서 새로운 희망이 이 마을에 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미아 씨가 바로 구원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크로스는 호리거이가 이 소설을 하이 모더니스트 스타일로 썼다. 이런 이야기는 모더니즘이 들어가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모더니즘이 들어오면 소설이 어려워집니다. 구조도 어려워지고 뭔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된다. 초현실주의, 누보로망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더니즘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더니즘 하면 복잡하다. 뭐야 이 대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텍스트가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디언 영국의 이 북리뷰 신문에서 서평은 두 가지 텍스트를 참고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는 베케트입니다. 베케트? 사무엘 베케트. 아일랜드의 시인이죠. 그리고 극작가.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사무엘 베케트?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연극 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연극을 모르신다고 해도 고도를 기다리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연극
희곡입니다. 사무엘 베케트. 그래서 사탄 탱고가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이 두 주인공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고도라는 한 남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고도는 이 연극을 하는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도가 누구인지를 연극이 끝났을 때도 우리는 알아낼 수 없다. 그럼 고도는 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리미야 씨가 등장했죠. 이 사탄 탱고는 고도에 이 비견되는 이리미야 씨의 존재가 뭘까라는 것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연극의 한 장면인데 Waiting for 고도, 고도를 기다리며. 근데 여기 보이시죠? 고도를 기다리는데 Who never arrives. 고도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연극이 진행 동안 이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데 고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도대체 고도는 뭘까? 그래서 연출자 알랭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이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한테 대체 고도는 누구야?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케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거라고. 자기도 모른다. 작품을 쓴 작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고 많은 독자들, 관람객들, 비평가들이 추론을 하죠. 그래서 고도라는 것이 신 아닐까? 자유 아닐까? 혹은 빵? 희망?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사탄 탱고의 집단 농장의 그 많은 주민들은, 농부들은 지금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며 술집에서 탱고 춤을 춥니다. 요게 이제 일부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별 내용도 없습니다. 큰 스토리는 없다.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며 술집에서 탱고 춤을 춘다. 이걸 가지고 6장을 쓰게 됩니다. 크로스노 호르코이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리미야 씨라는 존재는 뭘까? 그는 신일까? 자유일까? 빵일까? 희망일까? 제가 볼 때는 다입니다. 다 해당된다. 이 이리미야 씨가. 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상호 텍스트성, 자, 가디언지가 알려주는 사탄 탱고를 읽기 위해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함께 또 한 작품이 소개되는데 바로 카프카의 더 캐슬.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을 읽고, 장편 소설이죠. 다 읽고 책을 덮었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작품이 너무너무 좋다. 굉장히 이상한 작품입니다. 그로테스크한 작품이고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이고 여러 추론들을 낳게 되죠. 막 미완성이니까 그렇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도 지금 지금 요 in that case I'll miss the thing by waiting. 요게 그 사탄 탱고의 가장 앞부분에 제시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성이라는 이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 상호 텍스트로 사탄 탱고에 일련데 하나의 실타래, 이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성을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도 모호한 작품이고, 성도, 카프카의 성도 대단히 모호한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 둘 다 결론이 모르겠다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탱고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혼돈과 미망에 불가해한 세계 경험을 주는 작품이다.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써서 현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졌다. 카프카.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그래서 사탄탱고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두 작품의 상호 텍스트성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데, 이 두 작품을 읽었다고 해서 사탄탱고의 결론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모더니즘의 경향성보다는 오히려 19세기의 전통적인 리얼리즘과 자연주의 작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구조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와 카프카의 성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운 작품은 아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독자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단히 구조적이라서.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이라고? 소설이 너무 좋은데? 라고 느낀 게 사탄탱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카프카의 성보다는 대단히 친절한 작품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카프카의 성의 1장입니다. K가 도착한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 마을은 눈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성이 있는 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자, 카프카의 특징 보이시죠? 문장이 짧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탁탁탁 이어가면서 독자를 미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타일 문체를 좋아한다. 근데 크로스는 호르코인에 굉장히 긴 만년체를 쓴다라는 대조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초현실주의에서 유명한 그림이죠. 자, 그래서 아드르노라는 평론가가 카프카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장이 나를 해석해 보라고 하면서 어떤 문장도 그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카프카의 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성이라는 텍스트를 읽으면 자꾸만 해석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 그런데 해석 안 됩니다. 아드르노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비평가죠. 이 똑똑한 비평가도 못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못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탱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리얼리즘이 밑바탕이어서 그 정도로 어려운 작품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크로스노 호르코의 라슬로의 이 사탄탱고를 읽고 차라리 카프카의 성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얼리즘이 기본이라서. 이 초현실주의를 이해하는데 리얼리즘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모든 소설이 기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계속 가디언에 지금 서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마지막 문장만 보시죠. 크로스노 호르코인은 계속 이 작품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써내려간다. 그래서 특히 2부에 이 앱스트랙한 장면, 환상적인 장면, 서리얼한 쉬르레알,
가까운 이런 장면들이 2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각자가 판단하실 부분이다. 그래서 가디언즈가 훌륭한 수수께끼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와 카프카의 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탄 탱고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읽는다고 제가 사탄 탱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2장입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부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이죠. 예수의 부활. 자, 왜 부활을 작가가 강조했을까? 보겠습니다. 너무 느리게 가네. 저쪽 시계는. 시간이 아니라 처분을 기다리는 영원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 같군 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이르미야 씨와 페트리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르미야 씨. 자신들을 구원해줄 대상으로 기다리고 있죠. 구원자로. 마치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듯 이런 겁니다. 자, 이르미야 씨가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문장 너무 좋았습니다. 비를 맞는 나무가지나 우리나 마찬가지야. 거부할 방법이 없지. 제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비가 쏟아지는데 계속해서 많이 쏟아질 때도 있고 흩뿌릴 때도 있고 멈추지 않고 쏟아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쓰지 않는다. 왜 우산을 안 쓸까? 너무 답답합니다. 길을 계속 막고 있다.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불운, 불행,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몰락, 쇠락, 비가 쏟아지면 맞듯이 우리에겐 거부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몰락하는 것, 아포칼립소적이라고 스웨덴 할리몬이 이야기했죠.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사라지고 지옥이 왔죠. 이 지옥을 우리가 거부할 방법이 있어? 없다. 이야기를 지금 이르미야 씨가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배우입니다. 이르미야 씨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확실히 이르미야 씨는 잘생긴 남자다. 젊고 유능하고 마치 예수처럼 생겼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르미야 씨가 농장에 와서 이 세력한 몰락해가는 농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잘 안 나옵니다. 예, 마치 고도처럼 몇 부분 나오긴 하는데, 자, 이들의 존재가 우리 독자들을 혼란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이르미야 씨와 베트리노는 마을 주민들은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공산당의 첩자, 스파이입니다. 공산당의 감독을 받는 끈아풀이라는 거죠. 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들을 구원자로 했는데 이들의 존재는 사실은 비열한 끈아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계를 보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이들이 지금 관료 지금 공산당 아마 국가기관에서 자신을 감독하는 대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2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이 이 소설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헝가리 공산당의 이 관료주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에 가서 대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지금 사진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위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소설 속 장면입니다. 이제 여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지.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고 그래야 마땅한 일이지. 하지만 신문을 보면 저 너머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그런 위기가 스며들어서 우리가 쌓아온 업적을 파괴하도록 놔둘 순 없어.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야. 알겠어? 커다란 책임을 맡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농장에 돌아가서 지금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세상에 문제가 없어야죠. 관료들은 이걸 그래야 마땅한 일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나옵니다. 오늘은 약간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텍스트를 읽어갈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독자들과 비평가들, 서평가들이 이 텍스트를 몰락해가는 헝가리 공산당의 그 치하에서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한국 독자들, 특히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해석에 만족해서는 이 텍스트를 완전히 오해할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것. 그리고 저는 운이 좀 좋았는지 1990년대 초반에 헝가리에서 한 1년 정도 머물었는데 헝가리어를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 당시에는 헝가리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살던 사람들 헝가리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헝가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133일 동안 헝가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공산주의 혁명을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얼마 동안? 133일 동안. 굉장히 짧죠? 불과 몇 달 안 되잖아요.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1919년에 헝가리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 당시 국기이고 빨간색 보이시죠?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련 스탈린 체제의 공산주의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발적. 뒤에 소련 공산당이 들어온 건 소련 공산당에 의한 스탈린에 의한 외부로 들어온 강제적인 것이죠. 비자발적인 것이고. 그거는 1945년의 일이고 지금 한 35년 전에 이미 헝가리에서는 헝가리인들 스스로가 공산혁명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1870년대에 파리에서 파리 고민이 일어났듯이 이게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고 1917년에 모스크바에서 10월 혁명이 터지죠. 그래서 레닌이 정권을 잡게 됐죠. 자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헝가리 공산주의 혁명이 벨라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헝가리의 큰 영토이고 마자르 공화국, 마자르 오르사. 근데 이게 잘리는 거죠. 헝가리가. 이런 역사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벨라쿤이라는 그 당시의 지도자인데 이 혁명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었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전 영상에서 좀 중요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베레시 벌리어먼테티 서브졸떡 소시얼 데모크라따라. 이거 뒤에 왜 읽었냐면 소셜이 나오잖아요. 소셜 데모크라시. 사회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죠. 이거는 헝가리 민중들, 헝가리 국민들이 원했던 혁명입니다. 근데 이게 진압이 됩니다. 133일 만에. 반대 세력이 있죠. 우파 세력이. 이걸 볼 같은 잊혀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벨라쿤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이 혁명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환영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헝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역이 이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70년에 무려 한 50년 전에 파리에서 파리 공면이 일어났다. 사회주의 혁명.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도 많았고 그래서 헝가리의 이 사회주의자 벨라쿤이 혁명을 일으켰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진압이 됐냐? 미클로시 호르티라는 해군 제독입니다. 우파가 들어와서 군대의 힘으로 사회주의자들을 몰아내죠. 다 쫓겨납니다. 망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파 정부가 호르티가 섭정을 해서 무려 24년간 헝가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파 정권에서. 이동안 꽉 눌려 있었던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이 호르티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자연스럽게 독일 쪽 편을 들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됩니다. 패전국이 되고 누가 들어오느냐? 해방군으로 소련이 들어오게 되죠. 동부전선. 내 해방군은 바르샤바도 그렇고 프라하도 그렇고 부다페스트도 그렇고 다 소련군이 들어오게 된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평양에 소련군이 들어왔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 아미가 들어왔는데 일시적으로만 있으려고 했는데 무려 이들이 영향을 끼친 게 46년 동안이었다. 이게 이제 냉전 콜드워 시기로 들어가는 그 길목의 사건입니다. 제가 뒤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헝가리는 45년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는데 스탈린의 나는 학생이다. 스스로 애완견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왔던 그 공산주의자. 근데 이게 1956년에 부다페스트 혁명이 터집니다. 이 스탈린주의에 반발해서. 근데 이것도 진압이 되죠. 누구에 의해서? 소련 탱크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야누시 까다르입니다. 너지 임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이거 뭐 넘어가고 제가 이전 영상 참고하십시오. 자, 까다르 치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부다페스트 혁명이 끝난 1952년 이후에 88년까지 85년에 사탄탱고가 발표됐다 그랬죠. 그러면 까다르 시절에 쓰인 거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르스노 호르코이는 이때 54년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노시 까다르 시대의 소년기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소설을 발표했을 때도 까다르가 정권을 갖고 있었다. 이 공산주의자.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위, 이 까다르의 하수인들이죠. 그들의 관료들이고 이 독재체제 서기장. 크르스노 호르코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이죠.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를 당연히 비판해서 쓴 작품이 사탄 탱고 맞습니다. 근데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헝가리 공산 혁명에 대해서 헝가리 지식인들 그리고 국민들, 농민들은 처음에는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이 이 텍스트에 있다. 요것을 잘 봐야지 이 몰락을 만약에 소련군에 의한 완전히 비자발적인 형태에 눌려 있으면 몰락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공산당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텍스트는 유토피아가 디스토피아가 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이 텍스트에서 사라지고 사탄에 의한 디스토피아가 온다. 앞에 중요한 유토피아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텍스트를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다. 이야기 너무 길어졌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사탄 탱고를 가지고 서울의 모 대학에서 우연히 특강을 하게 됐는데 그 젊은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요즘 대학생들 참 똑똑한데 이들과 제가 세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이 단편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냥 몰락한 체제, 실패한 체제. 공산주의 필요 없지 않아? 이 악, 선과 악이라고 하면 그냥 악이라는 아주 여기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인류는 공산당이라는 것에 이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됐을까, 매혹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똑똑한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정치 체제에서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논의는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 체제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산주의 체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자, 그 유토피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리미야시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고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작가 자신도 모른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리얼리즘으로 본다는 건 이리미야시라는 존재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 구원자고 어쩌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가려는 하나의 혁명가들 그 모습일 수 있다. 근데 사실 배신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감독 하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설 속에 펼쳐진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리미야 씨와 베트리너 이 두 사람이 우리 주인공들이 사는 집단 농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2장입니다. 대위를 만나고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이라는 옆에 조그만한 아이가 보이죠? 등장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리미야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농장으로 가는 장면인데 막 쓰레기가 바람에 막 쏟아집니다. 이 장면도 영화로 보면 굉장히 재밌다. 자, 이리미야 씨가 하는 이야기 그자들 그 집단 농장의 주민들입니다. 그자들은 뼛속까지 노예지 평생토록 그래왔으니까. 이거는 되게 읽을 때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사실
이 주민들은 이리미야 씨를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리미 씨가 와서 이 쇠락한 집단 농장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는 덧없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들은 그들을 배신한 공산당의 끈앞풀이였다. 그리고 자기 이득밖에 모른다. 이런 것들,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이 소설에서 보여줍니다. 노예, 되게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그자들은 여전히 더러운 의자에 주저앉아 저녁마다 감자요리나 먹으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의아해하고 있을걸? 그리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도 없이 기다리다가 자, Waiting for 고도 기억나시죠? 고도를 기다리며 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자,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안다는 것. 여기에 등장한 주인공은 의사입니다. 침강이 계속되면서 오늘날 헝가리 영토는 남유럽을 덮는 바다의 북서부 분지가 된다. 의사는 창가에 차갑고 축축한 벽에 뺨을 대고 울적하게 앉아 있었다. 자, 의사,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이 의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의사의 존재, 의사의 알레고리는 뭘까? 자, 헝가리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지질학에 대한 관심, 뭐, 헝가리에 대한, 마자로 오르삭이라 그러는데, 이 헝가리를 자신들은, 이 마자로 민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자로족에 대한 사랑이 이 소설의 곳곳에 포진해 있다. 뭐 한국 작가가 한국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의사입니다. 뭘 하고 있죠? 뭔가 기록하고 있죠. 노트에.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지금 은둔 집안에 박혀서 안 나옵니다. 글만 쓴다. 뭔가를 기록한다. 창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고 끝없이 줄담배를 피우고 계속 술을 먹습니다. 아마 그 헝가리 독주 뻘링거 같은데 그 뻘링거를 계속 마십니다. 뻘링거 한 50도 60도 됩니다. 입에 대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는 순인데 이 술을 계속 마시고 있다. 자, 이 의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작가라는 거. 크라스노 호르코이의 분신 같은 인물입니다. 지금 이 집단 농장의 최고의 지식인이잖아요. 여기에 자신의 집에서 앉아서 창가에서 벌어지는 농민들의 모습들, 주민들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사람이 작가잖아요. 나중에 2부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의사의 마음. 작가 크라스노 호르코이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는 자신은 무력하며 점령해오는 몰락을 혼자서는 절대로 저지할 수 없다고 느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힘에 맞설 수는 없었다. 그럴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에 헛된 저항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음험한 몰락에 자신의 기억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작가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토피아가 사라진 이 디스토피아가 된 이 마을, 나의 공동체를 기록하는 것. 이 몰락을 나의 기억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12시가 다 되어가서 배가 고파오네요. 지금 제가 오전 10시, 11시에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자, 크라스노 호르코이의 분신 같은 존재의
이 의사가 창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건 기록이다. 자, 그리고 의사가 잠깐 술이 떨어져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방앗간 뭐 버려진 건물인데 여기에 2층에 다락방 같은 곳에 젊은 여자들이서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호르고신의 딸들인데 몸을 파는 매춘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는 매춘을 허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몰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타락한 이 농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했다?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오히려 이 여성들은 명랑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비도 오고 아무도 돈도 없고 주민들도 이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자,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미의 작업. 이 거미의 존재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거미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인다? 거미줄. 거미줄이 치는 건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자, 농부 케레케시, 이리미야 씨와 페트리노를 본 그들이 우리 마을로 온다라는 걸 소식을 전해준 그 농부입니다. 술 주정꾼이기도 하고 이에 독백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자기가 책임을 질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기억 속을 훑었다. 이처럼 숨막히는 순간에 괴로워하며 자기 의식의 심연으로 던져진 그가 깨달은 것은 뇌리를 스치고 가는 그의 파란만장한 52의 삶이 불타는 집에서 피우던 담비행기처럼 사소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었다. 자, 케레케시의 의식을 지금 작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케레케시가, 이 농부가 깨닫습니다. 자신의 의식의 심연 속에서 나는 신두의 삶이 무의미하구나, 의미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의식의 심연이란 단어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농부가 의식의 심연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교육받지 않은 농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리얼리즘에서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친 간섭이죠, 작가가. 농부 케레케시는 의식의 심연 이런 것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고. 근데 왜 썼을까? 작가가 굉장히 깊숙하게 이 캐릭터 속에 들어가고 있다. 이건 좀 방해 요소죠.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이걸 지향하거든요. 에밀 졸라.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실험적 정신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게 자연주의입니다.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들, 주인공들이 이런 환경 속에 내던져지면, 이 체제 속에 내던져지면 이 인풋 속에서 이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는 작가가 설정해 놓은 큰 설계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좀 지나치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존재한다. 포스트 모던보다는 모더니즘보다는 리얼리즘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자연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더 주목하고 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술집으로 모여들어서 뭘 하느냐? 이르미야 씨를 기다립니다. 베트리노. 왜? 그들이 구원자니까. 우리 이 쇠락한 이 마을을 다시 재건할 힘이 있는
한 존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빠르게 넘어왔지만 이들의 의식을 다 이 크로스너 호르코이가 소설 속에서 다 배치해 놓고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소설을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된다. 자, 술집으로 모여서 기다리다가 지겹죠? 술만 마시기에는. 술을 마시면 취하고. 그래서 아코디언 칠 줄 알잖아요, 당신. 아코디언을 치게 되고 그 아코디언 선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신앙심 높은 헐리치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들은 사탄이 아닐까? 저 춤은 사탄이 추는 탱고이다. 요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이거 탁 끄집어내서 타이틀로 쓴 거죠. 소설의 제목 사탄 탱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대가 바로 이 술집의 모습이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술집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 그 주민들. 자, 헐리치가 슈미트 부인을 바라본다. 슈미트 부인이 이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여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젊은 여자. 자, 헐리치의 눈에 슈미트 부인은 바로 저 여름의 헌신이었기에, 여름의 헌신? 사련적인 가을과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겨울, 그리고 요란하지만 충격을 주지 않는 봄만을 알고 있는 그에게는 닿을 수 없는 계절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문장도 헐리치라는 농부를 통해서 슈미트 부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치잖아요. 너무나 문학적이고 너무나 시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헐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아름다운 부인은 저 여름의 헌신이야. 살인적인 가을과 이 희망 없는 겨울, 이것들을 떨쳐내고 나에게 닿을 수 없는 계절, 그 봄을 주고 여름을 주지 않을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자연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작가가 너무 개입했다. 대신에 아름답죠. 읽을 때는. 대단히 시적인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프로 작가들만 쓰잖아요. 정말. 그냥 동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춤추고 있는 저 가슴이 큰 풍만한 슈미트 부인을 보면서 이렇게 계절로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부라고 너무 무시하나 내가? 그러면서 이 슈미트 부인의 관능이 뭘 의미할까?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슈미트 부인. 왜냐하면 이 슈미트 부인이 이 마을에 많은 남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몇 사람은 또 안 줍니다. 준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관계를 안 한다. 그래서 관계를 하지 못한 남자들은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슈미트 부인과 자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아까 후터키가 바람 피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중반부에 드러나고 있다. 자, 슈미트 부인의 의식을 한번 보시죠. 이리미야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인생사라도 헤쳐나가지 못할 리 없었다. 침대에서나 일상에서나 이리미야 씨처럼 그녀를 재미있게 해준 사람은 없었다. 굉장히 지금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고 있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이 젊고 힘있는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 요게 이제 나중에 2부에서 굉장히 재밌게 드러납니다. 자, 5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소설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이리미야 씨라는 한 존재를 이 마을 주민들이 기다린다.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술집에서 춤을 춘다. 이게 끝인데 이벤트가 요 지금 보시는 젊은 소녀 보이시죠? 이 애슈티케인데 이름이 이 소녀가 등장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
이 소녀의 죽음, 자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소설 속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 소녀의 죽음이 계속 가져갑니다. 이 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찾아서 가시면 되고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버지의 장례식 때는 천사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죽음이라는 것이 오직 신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에슈티케는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고 어머니도 관심을 안 두게 되고 언니들은 아까 그 방앗간 다락방에서 몸을 팔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일한 대화 상대인 셔니 오빠인데 이 오빠는 약간 이상한 존재입니다. 에슈티케가 가장 믿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배신하는 존재, 오빠의 배신. 이게 이제 가장 큰 죽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 이야기를 푸는 게 굉장히 이 소설의 독특한 매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써니, 오빠입니다. 오빠는 혼란스럽고 모순되며 늘 이기고 마는 세상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가. 그런 오빠가 없다면 소녀는 그저 맹목적으로 분노와 잔인한 동정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 사이에서 눈먼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소녀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연주의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지금 작가가 너무너무 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대사를 소녀가 하지는 않죠. 생각을. 대단히 지적인 문장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슈티케와 써니의 관계, 왜냐하면 써니가 이리미야 씨 쪽에 선다 그랬잖아요. 이 순진무구한 소녀를 배신한 오빠가 이리미야 씨한테 섰다? 이것도 알레고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작은 사건을 두고 큰 공산주의, 헝가리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양이의 죽음. 일단 자신이 자살하기 전에 쥐약을 먹고 죽는데 먼저 고양이를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됩니다. 요 부분 스포일러를 막 하느냐. 스포일러 안다고 해서 이 소설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소설은 스토리를 따라서 읽는 게 아니다. 스토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작가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고양이와 소녀의 죽음, 여러분들이 이 비통한 이 비극을 느끼면서 소설을 읽어보시면 소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자, 마지막 1부의 마지막 장 6장입니다. 자, 주민들은 끝없이 이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게 되죠. 그들이 도착해서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비참과 불행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레고리로서 등장하고 헝가리 국민들이 기다리는 건 제가 유토피아 이야기했잖아요. 앞쪽에 지금 순서대로 왼쪽부터 읽어보면 레닌이죠. 스탈린 그리고 벨라큰 그리고 까다르 서기장. 자,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레닌 앞에 마르크스. 레닌이 좀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는 바람에 스탈린이 정권을 이어대게 되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소련 공산당은 완전히 스탈린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안 가고 전체주의로 가버립니다. 벨라쿤은 이거보다 앞섰다 그랬죠. 1919년 지금 중간에 있는 사건, 벨라쿤의 133일의 그 희망.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리미야 씨를 계속 기다리는 거야. 새로운 레닌, 새로운 벨라쿤, 새로운 까다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는 건가? 또 이들이 나타나서 내 불행의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매혹적인 뭐 이런 이야기, 알레고리가 이 텍스트에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좋다.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독서를 제공해주는 텍스트입니다. 슈미트 부인의 관능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가슴이 블라우스를 잡아당겨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슈미트 부인의 모습에 술집 주인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두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 어깨, 꼬고 앉은 저 허벅지, 저 엉덩이, 저 젖꼭지, 오 하느님. 자, 이 부분은 인간은 육체를 가진 동물이고 이 인간 역시 이 욕망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고,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그림인데, 관능적인 것, 인간에게 관능과 욕망, 육체적인 성이라는 건 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추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탄. 그냥 탱고만 있으면 탱고 추는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 제목이 붙었잖아요. 사탄 탱고. 사탄이 추는 춤. 후터키가 다시 독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라는 돼지 우리 속에서 태어나 갇혀 있지. 그리고 오물 속에 뒹구는 돼지들처럼 뭐가 어찌 된 건지도 모르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젖꼭지를 향해 아우성치지. 사료통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밤이 되면 침대로 돌아가려고 허둥대는 거야. 자, 이 후터키의 존재는, 후터키는 기계를 잘 만진다고 합니다. 펌프도 잘 만지고 뭐 기계실에서 뭐 이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규칙성과 질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는 이유도 이리미야 씨가 돌아와서 이 마을에 다시 규칙과 질서를 가져오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도 희미하게나마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할 거라고 믿었다. 근데 사실 규칙성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쇠락해가고 경제성, 생산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이 집단 농장,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어떤 것으로든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다시 이 이리미야 씨라는 존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어쩌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레닌과 벨라쿤이 가졌던 이런 유토피아를 다시 가져오기를 바라는. 근데 작가는 이게 또 쏟고 있다. 왜? 이리미야 씨 끈아풀이잖아요. 써니라는 존재도 그렇고. 확실히 비판적이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술집에 모인 주민들이 이제 지루함, 이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탱고를 추게 됩니다. 헐리치는 크나레르 부인의 허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춤추는 장면이 한 3, 40분 이어진다. 굉장합니다. 영화를 보면.
자, 여기 이제 타이틀이 나옵니다. 헐리치 부인이 굉장히 신앙심이 높은, 항상 바이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이 주민의 모습들이 이 죄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녀도 가끔 흔들릴 때도 있었다. 사악한 와인 한 잔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에 사로잡힌 슈미트 부인의 육감적인 몸을 부정한 욕망을 품고서 바라본 일이 그랬다. 하지만 신께서 그녀의 영혼을 지켜주실 테고 필요하다면 그녀가 직접 사탄과 맞설 것이었다. 그래서 춤을 추는 이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헐리치 부인의 시각, 종교심, 신앙심, 여기에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고, 1장에서 후터키라는 남자가 종소리에 잠에서 깼다. 요것도 이어집니다. 그죠? 사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이런 모욕적인 공격을 그녀 혼자서 막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며. 지금 헐리치 부인입니다. 악마가 이 술집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타락했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사탱고 제가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딱 시작할 때 2부까지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중간에 넣어놨는데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사탄탱고 크로스노 호르코이 라슬로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부는 금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길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의 신경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